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오늘 기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가석방은 재벌 특혜다. 이게 공정이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는가 하면요. 백신 수급과 반도체 투자 같은 주요 현안에서 이 부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이 재계만이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왔죠.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8월 9일 월요일 라디오를 지금 시작합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국국학재능원에서 유오이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학재능원 김유경 학예사 연결해서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는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지내셨죠? 예. 자가격리 제가 좀 들어가는 바람에 한 주 쉬었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성 판정 받고 오늘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정말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경제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 어떤 변화를 겪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사실 제가 앞에 여러 번 과거 시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변화가 그러니까는 한 2018년 전후부터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거를 이렇게 쉽게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국가 이 지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주요한 변화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사실 변화에 좀 둔감해지기 마련인데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 전후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2018년 전후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니까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는 사실 2016년도에 소위 말해서 탄핵이라는 것도 있었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촛불혁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이제 그러니까 성장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던 것이 또 이제 일본의 경제 침략도 당했었고 2019년도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재난도 우리가 겪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위기가 연속해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방어를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찔한 위기들이었었는데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동안 잘 위기를 넘겼잖아요. 네. 네, 넘겼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넘기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저희 대외적인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표를 나타내 주는 것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친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경제 성적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장률이거든요. 네네. 성장률인데 성장률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2017년 5월이죠. 네. 예.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출범하기 전하고 이제 그때부터 출범하고 난 때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경제 성적표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네.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OECD 국가로 우리가 되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객관적일 텐데 네. OECD 회원 국가가 한 38개 국가 정도 됩니다. 네. 38개 국가 되는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 일본 이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인구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는 소위 100만 안팎 정도뿐이 안 되는 나라들도 있고요. 네. 이런 나라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는 38개 국가가 돼 있는데 이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한 순위로는 한 8위 정도 돼요. 네. 8위 정도 되는데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경제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비교할 만한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월등하게 높아요. 그게 어느 나라랑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첫째 뭐냐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지고 성장한 것이 한 9.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요. 네. 성장을 했는데 OECD 평균은 그러니까는 2.3%만 성장을 했어요. 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9% 넘게 성장할 동안에 평균 2.3%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4배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네요. 그렇죠.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G7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나마 좀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인데 네. 미국하고 캐나다 정도가 그러니까는 2016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수준을 회복했을 뿐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뭐냐면은 2016년도 수준보다 낮은 상태에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작년의 충격이죠. 코로나 충격. 그리고 그 이전에도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성장률이 높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우리가 뭐냐면 G7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호주 같은 나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잘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 나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선진국이라고 불리죠. 네. 예. 근데 호주도 4.1% 성장을 안 했어요. 우리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우리가 9.2%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이 주로 보게 되면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소위 체제 전환 국가라고 하죠. 네. 과거에 동구 사회주권에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회주권이 붕괴되지면서 네. 체제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바꾼 나라들을 체제 전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나라들이 체제를 전환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초창기에요. 네. 갑자기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요. 그래서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었죠. 네. 침체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정이 되면서 소위 기저 효과로 최근에 많이 이제 성장을 하는 편인 거고요. 아, 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네. 유럽의 국가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좀 높은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되게 이제 인구가 작은 나라들이요. 뭐 아일랜드, 뭐 에스토니아,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나라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아일랜드가 굉장히 높아요. 성장률이 43.2% 성장을 했거든요. 43.2%요. 네. 예.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들 해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일랜드가. 네. 근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그러니까는 소위 유럽연합의 회원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일랜드는 그러니까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하더라도 조세 시스템은 각 국가별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이 가장 낮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 구글 같은 기업들이 네.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겨요. 이번에 다 오히려 또 법인세 다 뭐 똑같이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아일랜드로 더 배경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네. 아일랜드는 한 12.5%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서 아주 엄청나게 내려서도 21% 이렇게 되고, 네.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28%까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일랜드로 많이들 옮기다 보니까는 아일랜드는 인구도 한 600만 명 안팎뿐이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경제 규모 사이즈가 작지요. 네. 작은 데다가 이런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경제 성과가 아일랜드 GDP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도 될까요? 뭐 200kg인 사람이 20kg 예. 빼는 것과 40kg인 사람이 20kg 빼는 거 이건 정말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일랜드 같이 작은 나라는 200kg에서 20kg 뺀 것처럼 확 올리기는 예. 사실 쉽지만 미국이 예. 이렇게 40% 경제 성장률 올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이렇게 거죠.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하나의 성향인데, 네. 근데 우리도 어쨌든 간에 경제 규모가 이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OECD 이제니까 네, 평균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가중치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도 거기에 한 4배 정도 빠르다는 것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성적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반영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국가 신용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국가 신용 등급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되게 뭐냐면은 뭐 AAA 뭐 A 뭐 이런 것들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국제 신용 평가 기관 S&P가 그러니까 무슨 뭐 한국을 AA로 등급을 매겼다 뭐 이런 얘기들요. 네네. 그 등급으로는 우리가 프랑스하고 같아요. 그런데 일본보다 우리가 2등급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네. G7 국가 중에서도요. G7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간. 네. 예. 그런데 그 신용 등급은 많이 알고들 있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신용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더 사실은 정확한 건데 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요. 네. 투자자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매기는 이 신용 평가가 있어요. 아, 네. 이게 진짜죠, 사실은요. 네. 그 그럼 여기는 신용평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세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무디스인가요? 그렇죠. 무디스하고 뭐 3개 스탠다드 기관뿐만 아니라 4개 기관까지 있는데 네. 네 번째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그 익숙치 않은 기관이라서 그렇지 이게 4개까지도 확장됐는데요. 네. 근데 하여간 이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한 그 세 번째 등급 정도 한 9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100점 만점을 했을 때 네네. 한 90점 정도는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 85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건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투자들이 시장 평가하는 게 있어요. 아, 네. 이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소위 말해서 많은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발행한 채권, 즉 국채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정부들이 발행한 또 마찬가지로 국채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투자했을 때 그 안전성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 아무래도 안전성은 더 높잖아요. 네. 잘 살수록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러니까는 한 2017년도까지만 해도 평균 한 50,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더 이제 그 위험도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이요. 네. 한 0.5% 정도 됐었습니다. 0.5%요? 네. 예, 0.5%를 추가로 그러니까 지불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이 위험도가 그만큼 더 있다 이거죠. 미국 상품에 비해서요. 아, 그럼 흔히 말하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망할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0.2% 밑으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 거의 투자하면 거의 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0.2%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했다는 얘기예요. 안전했다는 얘기예요. 아, 안전했다는 말인가요? 네. 예, 거꾸로요. 아. 근데 이게 프랑스보다 더 안전해졌어요. 아, 이게 0으로 가면 갈수록 그럼 안전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0으로 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안전한 거고요. 네. 위험성이 없다는 거고 완전히.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아, 위험성이 0.5에서 0.2로 떨어졌다. 예. 그리고 네. 이제 일본과 거의 같아졌어요. 네. 일본은 엔화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국제사에서 기축통화 중에 하나로 불려진 통화국가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과 거의 같아졌고요. 과거에는 일본하고 상당한 차이가 좀 존재했었는데 이게 거의 같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2018년 이후부터 이런 변화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는 건데요. 나타나주고 있고 네. 이런 변화들이 사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데서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몇십 년을 본 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예. 집계 결과인 거잖아요. 예. 성장률만 봐도 그렇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리 신용도를 평가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장률이나 신용도가 올라간 건 수출이 잘 된 것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집계 결과를 보니까 7월 수출액이 554억 달러.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던데 이거 엄청난 수치네요. 그렇죠. 이게 일단 최고치라는 데서 저는 의미보다도요. 네. 그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이게 그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네. 산자부라든가 이런 데 가요. 중요한 변화가 이제 몇 가지가 이제 그 확인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는 지금 수출액이 1년치로 지금 새로운 기록을 갱신할 걸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러니까 최고치가 2018년도였었어요. 네. 2018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지금 최고로 그러니까 높은 수출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요. 네. 2018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최고를 달성할 때 가장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반도체였었고요. 네. 반도체가 57%를 기여를 했어요. 아, 절반 이상이 다 반도체가 수출을 다 이끌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봐도 그 당시에 이제 되겠네요. 반도체 호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네. 반도체가 그렇게 끌어올린 거였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한 19% 정도 됩니다. 57%에서 19%로 줄었어요. 아니요, 전체 수출액 중에서 네. 1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18년도에는 근데 그 19% 차지하는 품목이 그 2018년도에 수출액 증가 중에서 네. 증가분 중에서 57%를 끌어올렸다 이거예요. 아, 그 특정 품목에 쏠렸던 수출이 다양한 품목으로 고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네요.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18%도 안 돼요. 기여도가요. 그러니까 57%에서 18%를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출의 전체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네.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여분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품목들이 이렇게 확 늘었어요, 수출이? 수출이 그러니까는 반도체 말고도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전통적인 품목들 우리나라 강자들이 되게 이제 이 석유 가격이 유가가 회복됐을 때는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가 석유 관련 제품들이 많이 이제 살아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강한 품목들은 이제 자동차라든가 조선업 같은 경우 철강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품목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요. 전통적인 품목은 워낙 우리가 강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것보다 좀 새로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든 가게든 간에 미래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경제가 미래에도 우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이런 그 호조가 지속될 것인가를 보려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주도하는 신성장 품목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라고요. 네. 앞으로 떠오르면요. 먹힐 품목들. 그렇죠. 네. 거기 중에서 우리가 4개 품목이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위 미래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바이오 분야입니다. 고령화라든가 이런 감염병 이런 국면 속에서요. 네.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래 자동차가 지금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지금 우리가 산업으로 하잖아요. 네.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핵심적인 게 2차 전지예요. 아,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건요. 농수산식품하고 화장품인데요. 네. 이게 소비제품이잖아요. 둘 다요. 네. 근데 화장품은 소위 말해서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이 소위 K-문화의 결과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수산식품은요. 이거 가벼운 거 아닙니다. 농수산이라 그래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예. 네. 이게 왜 특히 우리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네.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요. 이 소위 말해서 비백인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보면 편견을 갖고 있어요. 좀 이제 열등하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야만스럽다거나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멸시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못하다고 하는 나라에서 음식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요. 네네. 그런데 한국의 농수산식품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요. 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이 자기들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먹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개방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구나 같은 백인 국가들끼리 했던 음식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네. 전혀 다른 그러니까 동양의 그러니까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요 4개 품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 2차 전지, 농수산식품 그다음에 이 화장품 이 4개 품목의 합이요. 네. 우리나라 수출액에서 랭킹 5위가 철강이에요. 네. 철강을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 음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음식이 곧 문화기도 하잖아요. 그 문화를 선진국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예, 실제로 유럽인들이요. 네. 대한민국을 더 이상 그러니까는 자기들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한국인들 그렇죠. 지나가면 뭐 눈이 찢어졌다고 흔히 인종차별도 그렇죠. 심했고 예. 다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품목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부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수출액을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는데 수출액은 물량 곱하기 하나의 그 물량 한 단위당 그 가격의 이 합으로 구성됩니다. 곱하기로요. 그렇죠? 네. 자동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에서 2대를 팔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이 얼마에 따라서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수출액이에요. 네. 근데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그러면 하나당 가격이 올라갔다. 예.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값을 받고 파는 거나 네. 아니면 비싸게 우리가 파는 건데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선진국 제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게 명품들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명품들은 가격이 비싸도 사죠. 소비 안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제값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도가 증가한 거죠. 과거에는 막 덤핑 수출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못 살 때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수출하는 방식이 하나로 이제 우리가 기억에 남아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값 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연장선에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 경기가 나빠졌을 때, 둔화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줄일 때 소비가 줄어들 때도 그러니까 명품 같은 거 소비 잘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근데 우리가 세계 경기에 침체되게 되면 직결탄을 맞았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성이 그런 리스크가 그러니까 반도체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반도체 경기가 후퇴할 때는 그러니까 타격을 굉장히 심각하게 입고 그러듯이 네. 근데 이게 품목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게 되면은 반도체가 타격보더라도 다른 품목이 뒷받침을 해주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듯이요. 분산시킬 수 있듯이 네. 세계 경기에 그러니까 변동성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방어하기가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우리한테 숙명적으로 따라다녔던 최근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흔히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무역 이론에서 보게 되면 옆에 인접 국가하고 많이 하는 것은 자연적인 하나의 경향입니다. 예, 거리가 가까우니까는 교육이 네. 거기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의 의존도가요. 2018년경만 하더라도 2017, 18년만 해도 28% 정도 달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한 24%까지 줄어들었어요. 4%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만약에 비중이 굉장히 높게 되면요. 중국이 한테 보복을 할 때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품목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변화가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경제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 꿈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들이죠. 참 이런 말을 들어보면 흔히들 이거 비속어긴 한데 국뽕이라고 하죠. 그렇죠. 나라에 근데 이게 대해서, 수치상으로 이게 확인되고 있으니까, 네. 네? 수치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이것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 22일 날 2020년 국민 대차 대조표를 발표했는데
먼저 이 내용을 좀 분석하기에 앞서서 국민 대차 대조표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대차 대조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쓰면서 이제 가게든 기업이든 간에 가게와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이제 재무 상태, 네. 재무 상태라고 한다면 재산과 관련된 이제 이런 것들을 네. 정리한 그러니까는 표가 네. 재무제표라 그래요. 네. 근데 3대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것도 있고요. 손실과 이익을 정리한 것이 손익계산서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있고 현금의 어떤 이게 우리가 많이 팔았다고 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대차 대조표도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 개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의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융자산도 있고 부동산 자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상품 자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잖아요. 네. 그 자산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는 또 은행에서 일부는 또 대출을 끼고선 우리가 그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7억짜리인데 2억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이면은 2억은 그러니까 부채인 거고 나머지 5억이 내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내 돈 부분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네.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있고 네. 부채는 그러니까 타인 자본인 거죠. 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한 거니까요. 네. 그 이 두 개를 합친 게 자산인 거예요. 7억짜리 부동산인 거죠. 네. 그래서 자산을 그러니까는 정리한 거예요. 부채와 자본으로. 그러니까 왼쪽 항목에다가 자산을 쭉 기술을 하고 네. 오른쪽에다가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을 정리한 게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차변,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해가지고 두 개를 붙여서 대차 대조, 대변과 차변을 줄여가지고 대차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대조시킨다. 네. 자산하고 그러니까 자본 부채를 대조하는 표다 해가지고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면은 내 빚이 얼마고 또 그렇죠. 순이익이 얼마고 그래서 매출이 뭐 이익이 얼마고 빚이 얼마고 그래서 순이익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알 수 있는 건데 예. 이걸 보면은 2015년 3억 8천만 원에서 국민의 순자산이 5년 사이에 5억 1천만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이렇게 모든 가게가 뭐 월급이 이렇게 뛴 것도 아닐 거고 매년 뭐 2천만 원씩 그렇죠. 저축한 것도 아닐 텐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이 이것도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연 한 5.3%가 증가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에서는 연 7.9%나 증가했어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반가워야 될 일인데. 그렇죠.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네. 예, 이게 더더 순자산이요. 네. 순자산이라고 하면 총자산에서 이제 부채 같은 거 빼고 이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부동산 자산, 실물 자산하고 네. 금융 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래서 금융 자산 같은 게 많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좀 반갑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잔고가.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든가 네.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자산이 만약에 올라갔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이게 자산이 올라간 거라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반가워할 일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아니 근데 당장 없는 사람 통장이. 입장 속에서는 또 네.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라든가 월세 뭐 이런 임대료도 많이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만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더 힘들어지는 거고. 네. 예, 그렇죠. 그런 양면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보게 되면은 아까 이게 특히 부동산 자산의 이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니까 총 자산 중에서 주로 토지 자산, 특히 토지 자산이 53%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주도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이게 그러니까 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게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아파트값,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순자산이 늘어난 거지. 금융자산이나 월급이 늘어서 소득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아니, 금융자산도 일부 올랐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런 게 오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소득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경제활동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 것이 가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자체가 이게 버블이 막 생기고만 해가지고 오르게 되면은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가격 조정이 생겼을 때는 순자산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부채는 그대로 있는 부채도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채는 그냥 있는 상태 속에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순자산은 그러니까 팍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수출액 품목 다양화 말씀하셨는데 이것처럼 예. 자산이 부동산에 쏠리게 되면 부동산에 뭔가 가격이 조정이 있으면 순자산에 확 쏠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요. 네. 한 8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84%요? 다른 네. 나라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수치인가요? 이게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개 그러니까 보게 되면 50% 미만인 나라도 많고요. 아,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자산은요. 이게 현금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요. 네.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만 시장에 남게 되고요. 사겠다는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팔려고 하더라도요. 네. 그럼 현금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도 가격 싸게라도 팔 수가 있다고요. 당장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그렇죠.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금융자산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네. 이런 위험을 그러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흔히 우리가 그래서 너무나 부동산에다 몰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듯이 네. 이게 반 좋은 게 아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충격이 올 때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는 가게들이나 이런 많은 특히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는 충격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순환 고리를 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현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네. 현금 할인되면요. 그렇죠? 네.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그다음에 더 안 팔리죠. 사람들이 더 안 살려고 해서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요. 네. 이 국민 대차 대조표에서 순인 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을 내용이 해주시네요. 내용이 어떠냐를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80%를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순자산이 늘어난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의 이계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1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가 벌써 10주년이 되었대. 10주년 개점 행사에 푸짐한 경품이 쏟아진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단 10일간 안동 봉화축협 하나로마트 개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최고 경품이 자동차야? 장보고 묵향 가서 소고기도 먹자.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음식을 포장할 땐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세요. 일회용품은 줄이고 환경은 아끼고 오늘부터 함께 용기 내볼까요? 용기 내 용기 맛있는 걸 담아갈 때 용기 내 용기 식당에서 카페에서 용기 내 용기 어디서든 언제든지 용기 내 용기 애정한다 착한 용기 애착 용기와 함께 깨끗한 지구로 역주행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백터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좀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도 줄어들지 않고 있죠. 지혜가 필요한 시점.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때마침 조선시대 수많은 질병과 역병을 이겨낸 선비의사, 유의들의 이야기를 다룬 특별 기획전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유경 학예사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국학진흥원에서의 특별 기획전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된 건가요? 네,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을 앓으며 혼란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겪은 역병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리고 당시의 유학자, 선비들은 그 혼란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전시 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의, 이게 참 말이 생소해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이 모든 학문의 으뜸으로 쳤잖아요. 그래서 네. 의사뿐만 아니라 의학 자체를 좀 천시하는 분위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학자들은 스스로의 수양과 학문을 통한 도덕적 인격 완성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기술이나 재주에 대해 경계하는 경향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유학이 추구하는 지향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인 대동사회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의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 역시 유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쉽게 말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백성들의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의학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그렇게 막 천시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네요. 네네. 어차피 그 실천 방법으로 하나로 이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코로나19 기승을 부리는 상황인데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은 있었잖아요. 괴질이 퍼져서 뭐 하루에 수백 명이 사망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런 전염병에 어떻게 대비를 했죠? 네.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질병이나 역병을 귀신의 소행이거나 자연 질서의 붕괴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면서 구술하거나 임금이 근신하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동시에 전염병에 대한 치료법이나 처방 등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지방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말로 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중앙에서 새로운 치료법과 처방을 민간에 보급하는 중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영의들이 저술한 의서를 읽거나 또 향촌에서의 치료 사례들을 수집하여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적용하고 또 약을 처방하는 등 백성들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비들이 남긴 일기자료나 편지 글들을 살펴보면 전염병이 돌 때 면역력이 약한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피접을 보내고 또 이웃이나 친인척들에게 처방과 약재를 나눠주기도 하며 또 직접 약을 제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향촌의 의원들과 치료법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으면서 또 그 치료법을 심화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기자료나 편지글들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학자들이 편찬한 의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담겨 있나요? 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그 태계 이황이 심신수련을 위해 지은 활인신방이 있고요. 또 서해 류성룡이 경혈의 맥에 따라 침과 뜸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저술한 침구요결과 침경요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역병이었던 천연두에 대해 집필한 다산 정약용의 마과해통, 또 유이태의 맞은편 등이 있고요. 또 조선 후기 안동 지역의 유의, 금포 임정한이 도창과 마진에 대해 전문 의서를 필사하면서 또 다양한 경험방을 수록한 행림신방과 보적신방 등이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중국에서 전래된 의학 이론의 문제를 지적하고 부양론이라는 독자적 학설을 주장한 석국 이규준의 의감중만은 대표적인 유의의 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 다양하네요. 네, 그럼에도 그 유학자들은 전문 의료인은 아니었기 네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편찬했다기보다는 역병의 상황이나 질병의 증상과 또 그것을 치료한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신의 일기에 기록하거나 개인의 경험방 등을 따로 정리해서 직접 사용한 사례가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유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의료인이 아니었는데도 이런 의서를 편찬한 거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의사 편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술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지방에는 이렇게 의원들을 세워서 백성 치료에 앞장서기도 했다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상주의 존의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민간에서 설립한 최초의 의료시설이었습니다. 네. 존의원이라는 이름은 남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둔다라는 뜻으로 송나라의 정자가 말한 존시매물에서 그 의미를 빌려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발생한 역병과 질병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복 정경세와 창석 이준을 비롯한 당시 상주 지역의 13문 중에 유림들이 자금과 힘을 보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청죽 성남이라는 분은 특히 의술에 통달해서 직접 병을 치료하는 의술을 펼쳤고 또 나머지 유학자들 역시 민심을 안정시키며 의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네. 또 한편 영주에서는 재민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이름 자체가 백성을 구하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지방의원으로 설립되었는데 국난의 상황에서는 향촌의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의료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그 조선시대 의술이 뛰어났던 유이 이석강과 태계 이황 등이 이곳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의료를 보급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상주의 존의원, 영주의 재민루 많이 들어봤는데 그 의미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 의사, 저는 어떤 자료들이 좀 전시가 돼 있죠? 네, 일단 전시실에 들어서면 붉은 벽면에 거대한 탈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의들에 의해 의료기술이 민간에 보급되기 전 역병과 잡기를 쫓기 위한 의뢰에 사용되었던 소용탈과 방상시탈이 전시장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시실 동선에 따라서 일부 조선의 선비, 역병을 마주하다에서는 당시 선비들이 겪은 역병 상황에 대한 묘사와 민간 의뢰, 그리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등이 기록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선비, 의학의 길을 걷다에서는 선비들이 의학을 접하게 된 다양한 계기와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동의보감을 비롯한 본초 강목, 의학인문 등 대표적인 묘사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유의 의학으로 인을 실천하다에서는 의학을 공부한 선비들이 실제로 뜻을 펼치며 의술과 치료법을 보급한 다양한 사례와 서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4부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마지막으로 4부 치유 한마음으로 이겨내다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가기 위한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 등을 제시하고 또 이를 실천한 모습들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총 4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전,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건데 조선시대에 어떻게 역병을 물리쳤는지를 한 번에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 유의들을 통해서 오늘날 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대동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은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의서를 잃거나 의술을 익히고 또 이를 각 상황에 맞게 정리해서 민간에 보급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실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면 정부에서는 백신과 치료법, 방역 지침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또 의료진들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직접적인 치료를 하고 또 국민들은 그러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개인 방역을 준수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좀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유의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참고 방역 수칙들을 잘 실천해 간다면 코로나19 역시 극복하고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렇게 관람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유의점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정기계획전 유의 백성을 치유한 선비의사는 내년 3월 27일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오픈 무렵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가 다시 심각한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에 오시면 발열 체크와 방문 기록에 잘 협조해 주시고 전시실을 관람하시면서 체험 코너마다 곳곳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잘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방문하시기 전에는 유교문화박물관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로 사전 예약해 주시면 관람하시는데 더욱 편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번호도 그럼 하나 알려주시죠. 네, 054-851-0800번입니다. 054-851-0805번이요? 00, 네. 0800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사전에 방문 예약을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관람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 계속되는 관람이기 때문에 아마 유의하실 점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드라마 허준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런 관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코로나19도 이겨내고 또 재미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김유경 학예사였습니다.